2026년 새해 첫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호텔에 긴급 구조대가 출동해 배우 토미 리 존스의 딸 빅토리아 존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새해 비극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며 소름 돋는 새 세부 사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시 웨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로 엔크라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트루스 파인더 트루트 파인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앤크라임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공개 기록 검색 서비스입니다. 유용한 자료를 찾고 싶으신가요? 이름만 입력하면 주소 정보, 범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트루스 파인더는 미국 최대 공개 기록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유료 구독 시 거의 모든 사람의 무제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조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com에서 Truth Finder Now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배우 토미 리 존스의 딸 빅토리아 카프카 존스 34가 캘리포니아 고급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의문입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머무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형 호텔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들의 인파 대신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검시관 사무실의 기술자들이 호텔에 몰려들었습니다. TMZ에 따르면 오전 3시 직전에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약 20분 후 경찰관들은 구급대원들과 만나 성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페어몬트 호텔 14층에서 빅토리아를 발견한 사람이 호텔 투숙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투숙객이 빅토리아가 술에 취해 기절했다고 생각해 호텔 직원에게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곧 상황이 더 심각하고 그녀가 반응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TMZ가 입수한 무전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이 신고는 라디오를 통해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으로 접수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존스와 레버너스의 과다 복용 신고, 카본 모녹시드의 삼출동 요청, 피부색 변화 있음, 컨트롤 A1. TMZ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아직 사망 원인이나 방식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으며 검시관의 소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신체 외상 등 명백한 범죄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한 지금으로서는 빅토리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가 호텔 투숙객이었는지 방문자였는지 불확실합니다. 답이 언젠가 밝혀지길 바라며 그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유명인사 인연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는 대부분의 삶을 대중의 시선 밖에서 보낸 듯합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아버지와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빅토리아가 1991년 9월 3일 존스와 전 부인 킴벌리아 코플리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겐 오스틴 오빠가 있으며 10살 연상입니다. 이제 빅토리아는 적어도 처음에는 할리우드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를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10살이나 11살 때 맨 인 블랙 2에서 작은 역할로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토미 리 존스는 딸의 연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감독한 서부 영화 멜리카티스 에스트라다의 3번의 매장이었고 그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배우로 스크린 액터스 길 카드 소지자이며 스페인어도 완벽합니다. 그녀가 아기였을 때 나는 유모 레티시아에게 스페인어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는 당시 14살이었던 딸 이 아침 일찍 촬영장에 나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내 딸을 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얘야 이건 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제작진이 말없이 그녀를 깨워 촬영장에 급히 데려가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몇 번 더 작은 연기 역할을 했지만 결국 연기를 그만둔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캘리포니아 법원 기록을 인용해 빅토리아 존스가 올해 최소 2개 카운티에서 경범죄로 여러 번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산타크루즈 카운티 법원 기록을 통해 빅토리아 존스가 지난해 여름 공공장소 음주와 경찰관 저항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나파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빅토리아 카프카 존스는 지난해 2번 체포됐습니다. 2025년 4월 그녀는 경범죄 3건으로 기소됐는데
평화유지 공무원 방해, 마약 소지, 그리고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혐의였습니다. 6월엔 같은 카운티에서 경범죄 가정 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정보를 가진 누구든지 연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 그 번호 올릴 예정입니다. 415-575-444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 앞에 SFPD를 적어서 팁 411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번 일로 인해 토미 리 존스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호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을 찾길 바라며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은퇴한 강력계 형사 필 워터스를 모셔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 워터스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슬픈 새해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런 현장에 강력계 형사가 출동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러니까 초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의심스러운 사망으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신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HPD에서는 어쨌든 2명을 현장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먼저 범죄 현장 조사팀을 보내서 현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력반에 연락해서 2명을 추가로 보냈을 겁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이죠. 한밤중에 이 젊은 여성이 복도 한가운데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게 좀 이상한 사건이니까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2명이 함께 파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도에 있는 방이죠. 그런데 호텔을 다룰 때는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집과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나요? 그 장면이 시신을 마주하는 다른 장소들과는 어떻게 다르죠? 그 조사는 다른가요? 이렇게 거대한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면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휴스턴의 대형 호텔에서 22년 동안 보안 업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몇 건은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살인 전담반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집처럼 한정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그게 전부잖아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1000개의 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각 방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방이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만약 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복도가 통제되고 그 층 전체가 통제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게 됩니다. 상황에 들어가면 그 층을 수색하기 시작해야 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당연히 경영진이 협조하도록 해야 하고 현장을 확보하면서 호텔의 일반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건 타임라인이나 그녀의 동선, 방에 들어온 시간 등은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글쎄요, 호텔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갔다가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했던 호텔도 그랬거든요. 비디오가 정말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 호텔에서는 모든 곳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제가 일했던 호텔도 그런 시스템을 다 업그레이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호텔도 어떤 형태로든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객실에 들어가고 나간 시간을 확인해서 아마도 언제였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상 자료와 결합하면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목격자들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세요. 휴대폰도 확인하세요. 제 말은 이 디지털 시대에는 시간대를 정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서 정말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점은 이 젊은 여성이 지금 혼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제가 읽은 바로는 다른 투숙객이요. 그 사람이 그녀와 관련이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고 그녀를 발견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그녀를 발견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적해보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혼자 바닥에 있게 된 건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녀가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추적해가면서 그녀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외부 외상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게 바꿀 수 있나요? 그들이 말을 바꿀 수 있나요? 아마도 범죄의 초기 증거는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게 바뀔 수도 있겠죠. 범죄의 흔적은 없어요.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맞죠? 저는 인터뷰할 때 그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 말씀과 비슷하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신에서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바뀔 수 있나요? 분명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이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은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뀔 수 있나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건 조사 결과로 드러날 거예요. 라이언.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고 싶지 않으시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 논의를 위해서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나가고 싶다면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짧은 멘트로 나설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몇 가지 증거를 확보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건 미묘한 문제입니다. 호텔이 짧은 멘트를 내는 이유는 투숙객 안전을 가장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발생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그녀가 살해된 것이라면 호텔 투숙객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셈이죠.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긴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홍보, public relations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호텔에 살인범이 없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게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호텔을 뛰어다니다가 그녀를 붙잡고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한 다음 도망쳤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려면 그 방향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와서 애매한 발언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필요한 혼란만 생기게 됩니다.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사망 원인과 방식이 언제 결정되고 그 정보가 언제 공개될 예정인가요? 검시관이 그걸 맡게 될 거예요. 부검을 진행하면 사망 원인에 대한 예비 결과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번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그녀의 옷이 입혀져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외상에 대한 눈에 띄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검시관에게 옮기고 검사를 시작하면 외상의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를 데려와 검시관 사무실에 도착시켰습니다. 제가 부검을 했고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은 드라이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자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나지 않았고 출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테이블 위에 눕히고 상처를 확인했을 때 아주 작은 자상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드라이버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질 겁니다. 그 시신은 증거이고 부검이 진행되면 이제 부검을 시작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신의 장기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비적인 단계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번 사건처럼 이런 경우에는 독성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 검사 결과는 아시다시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적어도 몇 주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검시관이 사망 원인에 대해 실제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나은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 원인을 알게 되면 물론 그것이 사망의 방식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망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타살로 판정할 수도 있고 자연사로 판정할 수도 있고 사고사로 판정할 수도 있고 불확정으로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조급해진다는 걸 압니다. 특히 이번처럼 잘 알려진 인물의 사망 사건이 현장에서 설명되지 않을 때 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사관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저는 가족이 다를지 궁금하네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언론이나 다른 누구보다 먼저 조사 결과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는 어떻게 대화하며 수사 중에도 정보를 계속 공유하나요? 가족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며 결과는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걸 여러 번 해봤고 그렇습니다. 살인사건 형사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유가족이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말은 그녀가 34살쯤 되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의 젊은 여성이죠. 그리고 갑자기 쾅!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항상 가족들과 소통할 때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한테 화가 날 거고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화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싶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싶으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상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든 힘든 일이니까요. 저도 그런 일들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정말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약간의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의 상실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제 경력 동안 제가 만난 가족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와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당신을 만나서 행운이었어요. 정말 행운이었죠. 필 워터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 사이드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